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에 크립토 지수에 편입이 되고 ETF를 대기 중인 알트코인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배가 아픈 상황부터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가 살아 국장. 제가 지난 6개월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국장이 현재 글로벌 수익률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굉장히 배가 아픈 소식인데요. 이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요. 3000%가 올라도 국장은 안 한다. 안 사. 너가 사라. 한물간 삼성 이야기 그만해라. 조선업이요. 거제도는 가보셨습니까? 그만해 국장 얘기. 이게 제가 6개월간 들었던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국내 주식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을 했던 거는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신뢰가 빵 퍼센트인 국장조차도 4년 반감 기발 글로벌 유동성의 힘이 저들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1년도에도 다 겪어보셨잖아요. 잠깐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 지금 세계 3위입니다. 지수가 17% 오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것도 6월 5일 기준이니까 요거 6월 9일 보니까 오늘도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위로는 독일과 홍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위가 유럽이고요. 웬걸 5위에 또 코스닥이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세금을 미국은 내고 한국은 원금을 낸다는 그 국장이 맞나 싶고요. 자, 그렇게도 잘 나갔던 이 미국 주식 삼총사가 거의 뭐 0%에 가깝게 포진을 해 있는데 그럼 이 상황이 지금 왜 벌어졌냐는 거겠죠. 자, 투자의 원리가 여기에 녹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유럽 중앙은행에서 최근에 금리 인하를 무려 10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제롬 파월 지금 해임까지 시킨다고 말이 나오는 게 이 얘기, 뭐, 유럽이 엄청나게 이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독일이 1위잖아요. 유럽은 4위인데 독일이 1위입니다. 왜요? 방산을 빌미로 이것저것을 엄청 곁다리로 껴서 엄청난 부양 패키지, 무려 8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풀어대는데 주식이 안 오르고는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독일이 1위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지급 준비율 낮추고 뭐 기준금리 낮추고 계속 돈을 풀고 있죠. 한국도 저는 예외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그냥 세계적으로 안 하면 손해인 겁니다. 남들은 파티를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한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지금 나만 안 하고 있는 국가가 딱 하나가 있으니 바로 미국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트럼프는 이 파티를 좋아하지만 지금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빨대를 꽂은 후에 유동성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이거 얼마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파티를 트럼프는 좋아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 재미없겠지만 언젠가 또 저는 금방 뭐 빠르면 올해 안에 올라올 것이라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국장 얘기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언제적 카카오입니까? 카카오도 많이 올랐지만 카카오페이라는 곳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도 엮이고요. 여러 인수전과도 맞닿으면서 뭐 막 상한가를 기록하고 불과 2주일 만에 거의 2배 정도 오르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는 조선주, 방산주도 조금 유행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순환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뛰는 은행주 위에 나는 증권주, 뭐 미래에셋만 한 달에 50%, 자사주 소각하면 엄청 기대가 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슈퍼개미의 꿈을 꾸려면 지금 집중하세요. 지주사랑 금융주를 사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자사 소각, 자사주 소각이 법제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들이 소각을 하면 그 주식 오르겠다. 수많은 이제 테마가 나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현황은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인니스에서 제가 재밌어서 캡처를 한 글인데요. 온도 제가 30% 마이너스여서 엄청 힘들었는데 국장 들어갔는데 꿀이다. 10년 묵은 똥이 내려가는 기분이다. 얼마나 시원하냐. 아우 막 좋아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따라서 국장을 넘어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으로 많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반대편, 뭔가 재미없는 쪽에서
큰 기회가 지금 넘어오고 있고 점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으로 차라리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기회가 커지고 있고 반대로 국장은 지금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놀렸습니까? 미국은 세금을 내고 국장은 원금을 낸다. 그런 시절을 겪었으니까 지금 이제 조금이나마 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투자가 즐겁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 행동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대략은 조금 짐작이 되겠죠. 물론 국장 더 잘 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들고 있습니다만 즐겁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그 즐거움의 반대편에 있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겁니까? 정말 재미없는 계속 욕을 먹고 있는 알트 이야기, 특히 메이저 쪽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이었는데요. 나스닥에서 암호화폐 인덱스에 뭐 솔라나, XRP, 에이다, 스텔라까지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스닥에 있는 암호화폐 인덱스거든요. 인덱스 지수에 수정을 해서 원래는 비트코인만 있었을 건데 이더리움,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유니스왑까지 추가를 했다가 이제 그 뒤로 아마 6월 초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솔라나, XRP, 에이다, 스텔라가 추가가 됐다. 근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이 지수가 뭐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별거 없잖아. 제가 별거 있다는 거를 충분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 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편입이 됐고요. ETF에는 편입이 됐다는 얘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해시덱스라는 한 브라질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미국 ETF를 만들어서 이미 뭐 2월 달인가부터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9개의 코인과는 다르게 비트와 이더로만 이 ETF 지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면요. 알트 ETF가 아직 승인이 안 났으니까요. 그래서 비트 이더만 넣을 수 있어서 지수는 이렇게 추가가 됐지만 아직 ETF는 못 따라가고 있다. 언제 따라간다? 아주 늦으면 11월 2일까지 SEC가 알트의 ETF를 최종 결정은 이전에 일어난다는 거겠죠. 정말 뒤로 가면 이때까지는 안 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좋은 거에 앞서서 왜 그럼 7개를 선택했는가? 비트 이더 외에 지금 다른 알트코인이 있었잖아요. 기준이 나름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사실 뭐 표준이겠죠. 왜냐면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요. 업비트도 있고 코인 마켓캡도 있고 다 지수를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그건 좀 중구난방인 거고요. 결국은 나스닥. 왜냐하면 ETF를 상장하려면 나스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나스닥의 기준이 중요한데 자, 여기 나스닥의 기준을 보면요. 일단 시총이 높아야 된다. 뭐 대개 52건 이내다. 그리고 유동성도 거래량도 충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뭐 왔다 갔다 사고 팔 건데 뭐 좀만 사가 버리면 호가창 텅텅 비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거래소 상장도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 미국이 볼 때 규제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어야 됩니다. 비트스탬프도 원래는 유럽 거였는데 로빈후드가 가져갔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딱 보더라도 미국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돼야 된다. 미제 코인이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 아하, ETF를 하면 기관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겠구나 알 수 있겠죠. 뭐 규제 위험 회피, 증권으로 간주가 되면 안 되는데 유니스왑은 사실은 그 이더리움 뭐 이쪽 뭐 탈중앙화 거래소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리플만큼은 아니지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계선에 있다고 AI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물론 도지, 톤, 트론도 좋은 코인이긴 하지만 유동성은 좋지만 커스터디라든지 규제라든지 신뢰성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AI는 판단을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 코인들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도지는 뭐 따로 밈코인 ETF가 나중에 만들어질 정도로 대장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뭐 엄격한 기준을 뭐 다 갖춰서 이렇게 하면 뭐 하느냐? 가격이 안 오르는데 뭐가 좋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만든 크립토 지수는요, 전 세계에 표준화된 공식 기준을 제시합니다. 뭐에 대한 거예요? 알트코인 ETF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라. 각자 거래소마다 지수가 있는데요. 지수는 지수일 뿐입니다. 실제로 ETF 튀김으로 팔지 않으면 그렇게 맛있게 팔릴 수가 없겠죠. 근데 나스닥은 그 튀김을 파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얘네를 다 따라서 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ETF에 알트코인 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지 않고, 즉 전통금융, 옛날 부자들, 이런 거 코인 같은 거 잘 관심 없던 사람들이 ETF를 통해 자동으로 많이 알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특히나 기관과 연기금들이 알트코인을 ETF로 접근한다. 이들은 ETF, 주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걸로 알트코인을 살 수 있으니 특히 기관들 위주에서는 굉장히 편해진다. 그리고 유니스왑이나 스텔라처럼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렇게 거래소 외에 수요가 적은 알트코인의 경우는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수요가 적다고는 했는데 물론 지금은 맞는 말이지만요. 저는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는 이런 얘기가 싹 사라질 거다. 일단은 뭐 메타라든지 뭐 특히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그럴 거고요.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을 필두로 엄청난 대기업들이 결제를, 대출을, 예금을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일으킬 겁니다. 근데 규제가 아직 안 됐으니까 예전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이 날아가고 문매를 맞았던 거겠죠. 실생활에 쓰고 싶은데 못 썼던 거고요. 이제 규제가 생기면 수요가 생기고 실제 활용처가 생길 것이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부터 진행이 될 거라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SEC가 공식 자산으로 인정한 것, 아직은 비트랑 이더만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XRP, 에이다, 솔라나처럼 이미 대형 프로젝트고 많이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AI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재미도 없는 인덱스 펀드, 아까 인덱스 지수에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인덱스는 그냥 그 잔잔한 그 물결처럼 그 전체의 약간 상승률, 전체 지수의 상승률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누가 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기관들도 많이 살 텐데요. 의외로 미국은 인덱스 펀드를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미국의 주식형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주식을 펀드로 사시는 분들의 무려 45에서 50%가 인덱스 펀드로 투자를 합니다. 정확히는 한 4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은요, 개미들, 지금 기관 다 뺀 겁니다. 개미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인덱스 펀드로 투자를 한다. 우리는 제 기억에 한국은요, 2007년도인가 그때 막 중국 뭐 ETF 뭐 브라질 펀드 뭐 이런 거 막 뜨면서 잠깐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 추종을 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다 그냥 개별 주식 사잖아요. 개별 코인 사시고 그러나 미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ETF 자산의 99%는 인덱스 기반이다. 지수를 따라간다. 잔잔하게 간다는 거겠죠. 401k나 IRA 같은 개인 퇴직 계좌에서도 인덱스 펀드 비중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그렇고요. 굉장히 인덱스 펀드를 높이 평가를 해줍니다. 심지어 2007년도에 10년 안에 나는 인덱스 펀드에 돈을 걸 건데 헤지 펀드가 나보다 헤지 인덱스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 내가 100만 달러를 주겠다. 반대로 내가 이기면 내놔라. 이런 그 내기를 해서 10년 후에 봤더니 버핏이 선택한 인덱스 펀드는 약 125% 올랐었고요. 헤지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36%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덱스 펀드를 이기는 액티브 펀드, 뭐 샀다 팔았다, 뭐 주도주 갈아탔다 이런 게요. 무려 90%가 진다고 합니다. 10% 정도만 인덱스 펀드를 이긴다고 해요. 그래서 인덱스가 사실 재미없는 것 같은데 가장 앞서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이 사실 뱅가드라는 회사를 만든 존 복을 1975년도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살아생전에 비트코인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을 보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인덱스는 재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75년에 만들었는데요. 아시겠지만 70년도, 80년도 엄청난 주식 붐이 있었었죠. 미국이 주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마 그때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대 최고의 스타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이 즐비했다는 거죠. 매년 13년간 연평균 30%의 수익률, 누적 수익률 막 2,800% 이렇게 벌어대는데 여기서 그냥 인덱스 펀드처럼 잔잔한 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요? 근데 결국은 얘네들이 다 이긴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 거고 전설인 거고 웬만하면 존 버글의 인덱스 펀드를 이길 수가 없었다. 만약 이제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한다면 웬만하면 비트 이더 위주로 가라. 아마 뭐 코인으로 나중에 개종을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인덱스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해시덱스의 지수, 나스닥의 지수도요, 존 보글 스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9개 코인을 제가 쭉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비트이더, XRP 솔라나, 카르다노,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스텔라, 유니스왑인데 이름만 써 있으니까 근데요. 지분, 이 비중을 보면 약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비트코인만 무려 78%고요. 이더리움이 뭐 10.1%, 2%. 이 두 개 합쳐서 이게 몇 프로입니까? 거의 90%입니다. 물론 XRP 솔라나도 뭐 카르다노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 이미 88%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트코인 ETF가 승인이 돼도 이 작은 알트코인이 인덱스에 들어가는 비중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알트코인은 이미 ETF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나중에 SEC가 승인을 하면 들어가는 거니까 비트가 87%, 이더리움이 13%가 섞어져서 지금 해시덱스 ETF로 그 나스닥에서 지금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중은 이렇다는 거죠. 인덱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알트코인 비중이 크지는 않네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요.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인덱스 펀드의 핵심이고요. 알트코인 투자의 핵심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각 개별 알트코인의 비중을 5% 이하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거든요. 한 방으로 막 벌고 싶은데 물론 일반인 기준입니다. 뭐 XRP에 나는 엄청난 뭐 비전을 알고 믿음을 갖고 있어. 나는 솔라나에 갖고 있어. 그러면 그냥 몰빵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과거의 내 투자 성과를 보는데 이렇게 몰빵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은 일반인 기준으로 저도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겠죠. 욕심을 내려놓는 게 결국은 인덱스 펀드와 알트코인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은 탐욕이 있어서 점점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시덱스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무슨 ETF 갖고 있는지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ETF로 바뀔 가능성이 예전에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던 게 막 바뀌었잖아요. 비트 ETF로 바뀌고 이더리움 ETF로 바뀌고 뭐 그레이스케일도 뭐 AI ETF, 뭐 라지 스케일, 라지캡 ETF 뭐 별의별 거 다 있는데 해시덱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까 봤던 게 크립토 인덱스 이게 9개 있는 게 이거 얘기한 거고요. 비트코인 ETF 당연히 있을 거고 이더리움 있고 솔라나 있고 XRP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메타버스 야 이걸 어디다 쓰냐 하는데 메타버스도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디파이 인덱스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인덱스. 자, 끝없는 탐욕을 채우려면 이런 ETF가 계속 생겨나야 되는데요. 이 두 개의 구성비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메타버스는 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슈퍼버스 뭐 이런 게임이랑 메타버스니까 아마 아실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 욕심을 낸 ETF 안에서 다시 살펴보면 또 반복적인 공통상, 공통 분모들이 존재를 하더라. 그중에 디파이, 아까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디파이 ETF의 비중을 보면 에이브와 유니스왑이 20%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14%, 온도 10%, 그리고 뭐 메이커, 체인링크, 커브에서 쭉쭉쭉 있어요. 뭐 리더다오,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ENS, 레이어 제로, 뭐 더그래프까지 있는데
자, 물론 디파이니까 에이브랑 유니스왑이 많이 있는 거예요. 디파이의 뭐 대표 주자, 탈중앙화 거래소의 뭐 대장 코인들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물론 뭐 체인링크도 좋고요. 폴리곤, 뭐 리도다오, 저 뭐 그래프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시가총액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 위주로 인덱스 펀드는 많이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만 더 보시죠. 스마트 컨트랙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역시나 솔라나, 이더리움, 에이다가 22.5% 정도씩 나란히 똑같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뒤로도 여러 많이, 그러니까 이 코인들은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고속도로를 의미하겠죠. 정말 디파이의 시대가 오고 RWA의 시대가 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속도로, 이더리움, 솔라나만 쓰진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핵심 고속도로들은 솔라나, 이더리움, 뭐 에이다, 뭐 이런 코인들이라는 거죠. 물론 수위, 뭐 헤데라, 아발란체, 니어, 폴카다, 폴리곤, 또 있네요. 폴리곤, 아비트럼, ICP, 뭐 알고랜드도 굉장히 좋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옵티미즘, 에토스, 세이, 인젝티브, 코스모스, 스택스, 셀레스티아 다 좋은 코인들인데 그럼에도 거의 이게 지금 시가총액 순이거든요. 시가총액 위주로 그들의 많이 선택한 코인 위주로 좀 많이 담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솔라나, 이더리움, 에이다조차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한데 이 밑으로 가면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니어가 엄청나게 올라도 나는 그 중에서 2.5%만 취할 것이다. 탐욕을 좀 내려놓는 조금은 보수적이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이 친구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가 승인이 되면 이 순위 위주로 물이 들어오겠다. 비중이 큰 거부터 많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실생활 쓰지도 않는 뭐 디파이, 뭐 스마트 컨트랙트 지금 왜 보느냐? 아직 안 쓰고 있을 뿐이겠죠. 알트코인을 굉장히 쓰레기다 뭐다 하면서 욕하시면서도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런 건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자, 아직 안 쓰고 있을 뿐이지 실생활에 쓰려고 지금 규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실생활에 핸드폰처럼 써버리고 컴퓨터처럼 인터넷처럼 써버리면요. 이 가치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 있는 상황이고 기회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자, 이게 6월 6일 현충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6월 9일에 SEC가 디파이와 미국 정신이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6월 9일이면 오늘 밤, 뭐 오늘 밤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게 재밌습니다. 디파이와 어메리칸 스피릿이랍니다. 이게 이제 주제예요. 거의 디파이를 어메리칸 스피릿과 뭐 동일시하는 뭐 재밌는 주제를 잡아놓고 폴 애킨스 위원장과 SEC 위원 캐롤라인, 마크 우에다, 뭐 헤스트 피어스 모든 이제 위원들이 총 출동을 하고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생중계를 일부러 합니다. 그래서 코인 업계는 당연하고요. 대중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온라인 생중계를 한다는 건요, 투명하게나 하고 싶다라는 뜻이겠죠. 예전에 게리 겐슬러처럼 문 닫아놓고 막 꽁딱꽁딱 정해버리고 연기되고 이게 아니라 이런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냐? 디파이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뭐 주제가 디파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디파이랑 뭐 스마트 컨트랙트랑 이런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좀 구체적으로 가면 돈이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 컨트랙트다. 고속도로가 엄청 필요하다. 경부 고속도로 이더리움도 있지만 다른 애들도 있어야지 이 물동량을 이 스테이블 코인 양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디파이가 기존 증권법과 어떻게 접점을 이루는지 알아본다고 하고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바로 RWA. 너무 많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RWA 하면 회의에 누가 와야 될까요? 당연히 블랙락 오겠죠. 그리고 세그민트라는 기업도 온다고 해요. 특히 세그민트는 고급 시계나 트레이딩 카드에 연계된 NFT 조각 투자 서비스에 대해 논의 중이다. 고급 시계까지 뭐 RWA로 뭐 블랙락이랑 같이 뭐 본다고 치고요. 트레이딩 카드에 연계된 NFT를 조각 투자한다? 야, 뭐 예전
이거 NFT나 메타버스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지쳐서 아마 헛웃음도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누가 그런 걸 쓰냐? NFT, 메타버스 관심 있냐 하시겠지만 여기 관심이 있으시네요. 세그미트에서 SEC랑 논의를 해서 NFT랑 메타버스 얘기를 하겠다. 얘네들도요, 결국은 올라올 겁니다. 물론 이제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시면 힘드시긴 하겠지만 여기도 물 들어올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NFT, 특히 메타버스는요, 이 세력들이 통제를 하는 수단으로 나중에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게 물론 더 전으로 가면 XRP 욕이 어마어마했었고요. 국장도 어마어마했었고 최근은 아마도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관련된 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이런 걸 사느냐? 여기 있네요. 누가 사느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무려 15일 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다. 뭐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지금 뭐 샀다 팔았다 부침을 겪고 있는데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누군가는 사고 있네요. 그리고 6월 9일 기준으로도 4주 연속 순유입이다. 누군가는 사고 있다. 이 디파이와 RWA와 뭐 메타버스와 NFT와 여러 가지 안에서 에더리움이 뭐 여러 가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발행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고 있다. 누군가는 국장으로 갔겠지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많이 떠나는 곳, 사람들이 많이 재미없다고 하는 곳에 플러스 알파로 옳은 방향이냐? 이거는 공부를 통해 결정이 돼야겠죠. 옳은 방향인지가 확신이 든다면 분명히 큰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비단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자산에 적용이 되실 텐데요. 많이 떠날수록 그리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옳은 방향을 찾아내셨다면 거기에는 큰 수익 기회가 있을 확률이 꽤 높다는 걸 그냥 믿고 확신하고 걸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